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부교수 김성은입니다. 저는 오늘 인플레이션 극복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와 한은이 어떻게 공조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재정 여건이 어떤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그 정부와 한은이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는 게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재정 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특히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9년에서 한 19년까지 10% 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 10% 포인트 정도 상승하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이후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단 2년 만에 10% 포인트 정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 채무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채무라든가 공적연금 같은 잠재 채무, 그리고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 증권 같은 것들은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여건이 굉장히 가파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위험 요소와 장기적인 위험 요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적인 위험 요소로는 이제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을 해왔고, 이렇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쳐서 쌓아놓은 국가 채무의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가파른 금리 상승이 재정 여건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도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상승을 통해서 이런 재정 복지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위험 요소들도 있는데요. 아까 다른 분들 발표에서도 많이 들으셨듯이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세수를 늘리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복지 수요는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은 이제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매저 중에 하나인 이제 오분위 배율을 나타냅니다. 소득의 오분위 배율인데요. 가장 높은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이제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꾸준히 악화하고 있는 불평등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검은색을 보시면은 정부가 정책을 펼쳐서 세금을 또 걷고,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을 해준 다음에 이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서 불평등도가 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계속 이런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이런 복지 측면에서의 개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기적인 위험 요소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은 꾸준히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검은색을 보시면 이제 합계 출산율을 나타냅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전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재정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요인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최근 재정 여건을 보면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수를 좀 증가시키고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긴축적인 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재정 여건 하에서 그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재정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명목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정해진 세율 구간에 따라서 조세 수입이 같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재정에는 이제 세수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고요. 부정적 측면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정부 지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출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국내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호황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글로벌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생필품에 대한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제 반면에 내수를 중심으로 호황을 통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과정에서는 경제 호황으로 들어가면서 불평등도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출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지속적이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에는 긴축 통화 정책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수는 감소하고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국면은 다른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특히 재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지금 재정 여력이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전망이 좋지 않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정부의 재정 여력을 축소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긴급한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와 음식 등 필수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한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도 중장기적으로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 정부 부채 지표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빠르게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 재정을 정책을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최근의 재정 여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와 하느니 왜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기 전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통화 정책의 장점은 굉장히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효과를 갖습니다. 이제 이자율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이 전달 경로를 통해서 통화 정책이 특히 수요 측면에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이제 소비자들의 기대에도 강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에서 좀 독립적으로 최선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화 정책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변화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분야라든가 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책 도구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단점이 사실은 재정 정책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정 정책의 장점은 이제 특정 분야라든가 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 세제 또는 여러 가지 규제 수단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현금이라든가 현물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 정책의 단점은 내부 정책 시차가 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제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이제 전문성에 따른 최선의 정책 결정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정책이 선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번 규제라든가 이런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들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바꾸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금리 같은 경우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정책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특징을 보면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고 이 둘을 잘 섞어서 경제의 최적 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IMF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 제가 그래프를 좀 따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란색,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통화 정책만을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때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빨간색은 재정 정책이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함께 가져올 때 첫 번째 그래프에 보시면은 약 비슷한 정도의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정도의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를 가져올 때 파란색은 통화 정책만을 이용한 것이고 이제 빨간색은 이제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함께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코어 인플레이션 이제 인플레이션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정부 부채를 보여주는 정부 부채를 보기 전에 한번 이자율을 보겠습니다. 정책 이자율을 보시면 폴리시 레이트가 이제 정책 이자율을 보여주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일 필요가 있죠.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것들을 같이 보완을 해 주었을 때 오히려 이자율이 떨어지더라도 동일한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제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둘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가 중요한 것인데요.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보완을 해 줬을 때 저희가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서 불평등이 벌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금리 인상폭을 줄임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긴축 특히 통화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함께 긴축적으로 가져갔을 때 오히려 정부 부채가 통화 정책만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오히려 정부 부채 부담도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이자율 상승폭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 같은 것들이 오히려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긴축 통화 정책만을 사용해서 이자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은 이제 환율 이제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수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자율 상승폭을 줄여줄 경우에 이런 외환 가치가 많이 상승하지 않도록 막아줌으로써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화 정책만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보다는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함께 가져가서 통화 정책과 함께 폴리시 믹스를 이룰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긴축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이고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다면 정부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재정 정책 방향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지출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켜야 되는데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에만 정부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긴축 재정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할 때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부채가 오히려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부채가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통화 발행을 통해서 이제 부채 상환 부담을 감소시킬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긴축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가 부채를 감소시키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락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일관되게 시그널을 보여줄 때 이제 강한 시그널 효과를 가져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엇갈린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이런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아까 금융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금융 시장으로 이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더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부동산 가격 자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 자체를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부실이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금융시장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렇게 시그널이 이 긴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긴축 기조는 재정정책이 유지해야 되지만 재정정책의 강점은 이제 취약계층이라든가 특정 계층에 대해서 집중을 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나 식품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한 지출을 좀 보조해 주는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활비가 너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따라서 이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특히 실직하게 되고 소득이 감소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들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정부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 정책을 같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공급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라든가 제도 변경, 특히 이런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 이런 변경을 통해서 노동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노동 시장에서 이런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되도록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노동시장 개혁이 이제 요번 정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관행이라든가 어떤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노동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시장뿐만이 아니라 자본 투자라든가 원자재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불합리한 관행이라든가 아니면 규제 이런 측면 때문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노동시장 관련해서 뭐 노동부가 관련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자본 투자라든가 원자재 공급은 뭐 세제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관련이 될 테고 그리고 원자재 측면에서는 또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에 관련이 될 텐데 이런 여러 부처들이 함께 정책을 조율을 해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무역 장벽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라든가 또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 이런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가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외교력과 이런 통상 정책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한국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약이 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런 공급 촉진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이런 과제들을 각 부처들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시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가격 하락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쟁을 촉진하고 그리고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고요. 그래서 독점과 과점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규제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진입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은 그런 규제들을 합리화해 주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급요금 인상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부총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기관들이 각 뭐 지자체라든가 기관들로 많이 산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언제 공급요금이 얼마만큼 인상될지 서로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면 일시에 공급요금 인상이 몰려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또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공급요금 인상 일정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공요금 책정과 관련해서 특히 좀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신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해야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게 되는데 이런 가격에 대해서 너무 전반적으로 요금을 내리려고 또는 상승을 막으려고 가격 자체를 너무 압박할 경우에는 이런 신호 기능을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취약계층을 돕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 전반적으로 장기화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너무 억누르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건 정책 비용이 굉장히 높게 되고 성공 가능성은 오히려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데요.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도입 비용은 상승하는데 공공 요금이 상승이 계속 막힐 경우에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금융 측면에서도 금융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경제부총리 위주로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어떤 공공요금이 얼마만큼 언제 인상되어야 하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을 벗어난 다음에 추후 경제 상황이 개선됐을 때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여건이 좋을 때 인플레이션 여건이 좋을 때 공공요금을 원활히 인상을 해서 그동안 늘어났던 부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이런 부채 증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건이 개선됐을 때 반드시 다시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어떤 제약을 거는 그런 검토를 개정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의 이제 역할들이 이제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뭐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이제 계층별 생활비 부담 지수 같은 것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취약 계층들의 생활 비용 지수를 저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처럼 지수를 만들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과 서비스 가격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런 이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물품들이나 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때 이런 지수가 상승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또 이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습니다. 뭐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또는 현금 지원 같은 것들은 보조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이런 생활비 감소 효과도 반영을 해서 순생활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을 하고 정부가 이런 특정 지표들을 공표하고 목표를 공표해서 관리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느니 물가 안정 목표제를 명시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를 세우고 이것들을 어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이 지수를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 정책 제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